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는 했지만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검찰 개혁안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느냐 이걸 두고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고요. 다시 광화문으로 또 다시 서초동으로 다시 여의도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수사들은 점점 더 들끓고 있습니다. 자, 과연 향후 전국은 어떻게 될까요? 네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 김경지입니다. 자, 이어서 정승윤 자유한국당 기장군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승윤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성건 바른미래당 부산진을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건 바른미래당 부산진구을 위원장 이성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끝으로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현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도 광장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의 많은 민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소회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김경지 위원장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광장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1979년 10월 16일 있었던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11.6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마항쟁은 부산 금정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특히 금정구민과 함께 이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국 정국 혹은 광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는 시민들의 높은 민주적 역량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치 신인으로서 이 민주적 역량을 가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회가 혹은 정치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면 시민들께서 주말을 반납하시고 광장으로 나오는 일은 아무래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예. 네. 정 위원장님. 예.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에서 공론이 분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의 최대 화두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보시면 광화문 집회에서도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전국을 통해서 표출된 민심의 핵심, 동의는 검찰개혁입니다. 그간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노고와 뜻을 받들어서 검찰개혁을 하는데 정치권은 총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워낙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요. 조금 길었는데 제가 실수로 좀 끊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광장의 정치 어떻게 보셨는지. 광장에 모인 사람들 들끓는 민심은 한마디로 분노입니다. 조국 장관의 개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대통령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주변 세력에 대한 분노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께서는 앞으로는 공정, 정의를 외치셨지만 뒤로는 온갖 반칙, 특권을 누리셨습니다. 이러한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의 위선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반칙과 특권을 누린 조국 장관을 끝끝내 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에 대한 이 오만함에 대해서 온 국민이 또 한 번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에서 비상식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오로지 진영 논리로서 감싸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국정이 혼란하고 국방, 외교,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조국 장관에만 올인하는 현 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함께 합쳐져서 광장의 민심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큰 권력, 정치개혁이 훨씬 더 시급하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심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좀 다르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광장을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 위원장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지난 조국 장관 임명 이후 2달간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일자리를 팽개치고 또 자영업 하던 분들조차 가게를 딴 사람한테 맡겨두고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건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정유라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반칙과 특권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굴러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에 오기도 전에 이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더 심한 반칙과 특권 그리고 밥만 먹으면 공정과 정의를 부러지졌지만 결과는 더 심한 불공정과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민심으로서 현 정부에게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한 만큼 제도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선거구제 같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위원장님, 모두 발언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달 동안 정말로 그 한국 사회가 격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의 있던 정치에 대한 관심, 또 참여,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 2가지 점에서 굉장한 분노감을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그 어떤 검사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찌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또 하나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그 조국 장관에 대한 분노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부터도 반칙과 특권은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의 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진보와 보수도 막론하고 계층 간의 있던 갈등, 그리고 부에 있던 세습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부분에 대한 서민 대중들의 있던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에도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가 높았지만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지만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시민들이 갈등을 할 때 정치가 나서서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치가 실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도 함께 반성하지만 앞으로 정의당은 정말 원칙을 가지고 힘있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3개월여간의 정세를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4개의 정당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당 주도 광화문 집회에서 사실 자유한국당 그리고 특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사실 정말 처음이거든요. 예, 역사상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자유한국당 의견 들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당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정당 주도 광화문 집회라고 하시는데 혹시 한번 가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을 아무리 모아도 광화문 한쪽에 있는 사람들만 모을 수 있지 10월 3일 날 그 광화문에 모인 인원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순간에 그 광화문 광장을 크로스로 꽉 채웠는데 그분들 대부분 자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저도 기장군에서 저희가 관광버스가 3대 이상 출발했는데 그 전날 태풍이 온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올라가고 싶으니까 제발 차를 마련해 달라는. 예. 그분들 대체로 옛날에는 동원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가겠다. 내 돈 내고 내가 내 발로 가겠다. 제발 좀 차를 마련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당협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고 거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오신 분 말고 그 차편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로 기차로 대부분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네네. 정당 주도의 광화문 집회다. 이 말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분노와 걱정이 아울러져서 모인 집회였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준비 정도만 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분노해서 나왔다. 동원이란 표현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민주당 의견 들어볼까요? 네, 모두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특권과 반칙이 이전 정권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그 많은 검사와 수사진이 투입되어서 2달 동안 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혹이다. 그것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은 아니고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권과 반칙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 저도 역시 이번 광화문 집회가 정당 주도만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세대가 뭐 어떻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버스 세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원은 아니어도 주관 주도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지금에 있어서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광장 서초동이든 광화문에서든 확인되어 민심을 제대로 받들자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바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광화문 집회 어디에서 공수처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공론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80%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 말씀을 좀 줄일까요? 간단히 이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인은 갈라서는 되지 않고 예. 모두 우리의 국민이라면 그 광장에서 표출된 민심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정치권에 안아서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전인수가 좀 있다. 민심에 대한 아전인수가 분명히 예, 예. 그런 해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뭐 당연히 공수처법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추후에 네. 또 논의를 해야 돼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이성근 의원님. 네, 뭐 광화문 민심에 대해서 네. 두 당의 입장이 다른데 저는 또 제3의 정당이기 때문에 약간 좀 관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광화문 집회는 자유한국당만의 집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 단체가 각각이 행사를 주최를 했던데 공교롭게도 예. 장소가 광화문이었던 거죠. 자유한국당도 그 주체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광화문 집회 전체를 자유한국당 주도의 동원 집회라고 폄하하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 민심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제대로 보지 행위들이죠. 않고 있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산에는 시민단체 25개가 참여한 행태로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같이 해서 조국 파면을 위한 부산 시민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동원해서 온 사람들이냐 그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스스로가 판단해서 주권자로서 이 정부의 조국 장관의 임명과 반칙과 그런 뭐 편법에 대해서 분노하러 나왔는데 정당의 도구인 것처럼 평가를 해버리니까 아주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과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더 솔직히 조국 사태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 여당의 예. 지금 태도를 보면. 사실 이번 예. 그 두 개의 광장에서 이제 전개된 이제 광범위한 어떤 시민들의 집회는 어떤 누가 주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은 사실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 불평등에 대해서 뭔가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선언하고 그 당대표부터 수뇌부가 모두 다 삭발을 하면서 사실은 그 불을 지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거를 전체적인 집회는 관장하지 않지만 사실상 그것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정치가 그렇게 해야 되었나 네. 정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은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뭐 이 각 당의 입장을 좀 알아봤는데요. 서초동에서 이제 여의도로 이제 집중을 해서 반대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은 여의도에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국회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 목표인데 그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얘기가 되니까요. 예. 그 검찰 개혁하면서 아까 뭐 2달 넘게 수사했는데 의혹이 확정 안 되었다.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서 뭐 언론을 이용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검찰이 그렇게 한 거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일방적인 이야기였고, 피의 사실 공표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우리 살인관이시죠? 해가지고 자살까지 하셨는데, 왜냐하면 피의 사실 공표 언제 가장 극심했습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하면서 이 정부에 확인도 안 된 이야기 끊임없이 발표하셨고, 그리고 적폐수사란 명목으로 2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까? 그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건 수사, 털어내기 수사, 뭐 별별 수사 다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하지 말아 했는데도. 그런데 특이하죠. 조국 장관 딱 들어가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달 넘도록 수사 안 했다. 수사란 것은 의혹을 수사라 합니다. 증거가 있는 걸 왜? 증거가 있으면 당연하지만 수사의 속성이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거고, 그것이 공익상 요청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형태의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의혹만 있다고 해서 수사하는 것이 나쁘다.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2달 넘도록 수사가 이래 지지부진하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변호사가 되고 집권 여당이 변호사가 되는 사건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부인에 대해서 핸드폰 압수 안 했느냐?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끊임없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께서는 민정수석 하시면서 수사권도 없는데 외무부 공무원들, 각종 공무원들 핸드폰 압수했습니다. 다.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거는 왜 지금 조국 장관을 과잉 수사하느냐 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떻게 수사를 하고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 때 핸드폰이라든지 기타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름하여 소위 뭐 내로남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해주시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서초동 네, 그리고 지금 여의도 집회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에 네. 굉장히 많은 보도와 또 의혹과 수사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끊임없이 검찰 개혁을 외쳐왔고 그것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졌던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지명하셨고, 그에 대해서 이를 반대하는 반대한다라고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검찰 개혁을 해야 하니까요.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나서 인사청문회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해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을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인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개개의 수사가 어떻게 되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게 흐름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것은 법무부의 하나의 청인 검찰청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막아쓰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검찰개혁, 예전에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국민들께서 정말로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신뢰를 주셨던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보셔야지 이게. 네. 네. 현 위원장님 뭐
들려드릴까요? 예. 발언 이제 기회. 뭐 방금 우리 이제 정성윤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 수사가 그 전에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번 이제 조국 그 장관에 대한 또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뭐 의혹이 확실하지 않는데 건 한 100만 건에 달하는 언론 이제 보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저는 그 원리가 같다는 거죠.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사 관행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가 독점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국민들 간의 어떤 갈등과 대립을 이게 함께 여기 봉합할 수 있는 정치력은 사라진 거. 거꾸로 정당들끼리도 다시 뭐 고소고발로 검찰로 또 도로 갖고 가면서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게 만든 것도 정치권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위원장님께는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정치권이 이 상태로 계속 진영 논리로 가면 예. 국민 통합은 좀 요원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정치권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에 짧게 조금 짧게 얘기를 언급을 드리고 해주셔도 정치권의 역할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김경지 위원장이 말씀하신 야당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 간섭한다는 표현 뉘앙스의 말씀을 조금 제가 듣기로는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듯한 아니, 그런 것은 느낌이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듣고 예, 나서 그러니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 제왕적이고 황제적인 권력이 절대 아닙니다. 상권분립이 분명히 존재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든지 인사청문회가 지나도 문제가 있다면 항상 주권자인 유권자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 문제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더 심하게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추후에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신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인데,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게 시발점이니까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방향과 무게 중심을 좀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정치에서 여의도라는 국회라는 의회 정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부터는 야당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정부가 조국 장관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서 고심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야당도 함께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와서 지금 법안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선거법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 집회는 시민단체가 하는 거야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당이 더 이상 끌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김경지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야당의 비판이 인사권 관여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들렸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대통령의 인사권과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흐트러져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통제하는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국회의 역할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런 의미는 알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해명이 좀 됐을 듯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회 방향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수처법을 놓고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자유한국당은 일단 공수처법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 바른미래당은 또 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같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권은희 의원 안을 또 내놨고 말이죠. 민주당과 정의당은 또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볼까, 이에 대해서. 일단 정의당이 심상정 의원이 침대 축구 더 이상 안 된다 그 말씀만 하고, 이 선거제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뭐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네요. 원래 이제 사당 합의가 선거제를 먼저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이번 이제 광장의 정치를 보면서 저희 당도 검찰 개혁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국민들의 요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했고, 이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그 서초동 촛불뿐만 아니라 광화문 촛불에서도 예. 똑같이 그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고,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 검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야가 합의가 된다라면은 그 순서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에서 그 이제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 열어놓은 뉘앙스로 들으시면 된다. 예, 예.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예. 정치권이 그 개혁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정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는 저는 그 보수나 진보 또는 여와 야를 떠나서 국민의 목소리가는 분명히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성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도 분명히 처리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입시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교육을 통한 어떤 부의 세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개혁도 같이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타났던 불공정한 문제, 불평등 문제도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라고 좀 봐야 된다고. 담장 현안만 생각한다면 사법개혁안 먼저 통과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가능성을 볼수 열어놓을 있다. 수 있다. 예, 이성근 위원장님. 뭐 전 국민이 검찰 개혁을 바랍니다. 예. 근데 검찰 개혁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건데, 지금 현재의 조국 일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중립성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 검찰이 너무나 권력적으로 비대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산을 시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검찰의 수사 관행 자체가 인권 침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수사를 철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조국 수호라는 슬로건을 같이 내거는 순간 그거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지 말라는 얘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지 마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 관행에 대한 개정안을 다 내놨습니다. 그걸 청와대도 수용을 했어요. 남아있는 거는 뭔가 하면 국회로 가 있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에 집중을 하자는 건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유한국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공수처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인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넓은 의미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안을 자유한국당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수처법 반대만 하게 되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안 하겠다는 그런 정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를 좀 자유한국당도 책임 있는 어떤 야당으로서 그 고민을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자유한국당 의원 바로 듣겠습니다. 예. 예. 이거 뭐 저희 당의 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가 낸 그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두 개의 검찰청은 안 된다. 공수처란 것은 또 하나의 검찰청입니다. 두 개의 검찰청이고, 예를 들면 이번에 저 서초동 촛불 집회가 공수처가 있었으면 필요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은 윤석열 체제에서 수사하는 거 공수처로 그대로 땡겨갈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검찰개혁을 원하시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수처 논의가 되는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한없이 관대한, 살아있는 권력의 주구였던 검찰을 어떻게 하면은 독립해서 국민의 검찰로 갈 것인가, 이래 논의하던 것이 갑자기 이 정부 조국 수호가 되면서 바뀌어버립니다.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검찰이 아니고 정치 권력에 예속된 검찰이어야 된다는 논의가 바뀌게 되고, 공수처의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검사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검사들이나 판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를 하자는 것이 공수처였는데, 지금의 공수처는 어떻게 하냐면 검찰 권력이 비대하니까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 권력을 자르는 방식이 전 세계에서 공수처 방식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검찰위원회.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왜 공산주의식 검찰위원회를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OECD 국가 중에 대륙법 국가 공수처 없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유승민 대표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FBI처럼 하나의 검찰청과 하나의 수사처를 만들어가지고 검사가 없는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개의 검찰청을 만든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이성원 의원님 잠깐 얘기 듣고요. 여당 의원 반론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내용이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동일한 곳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검찰 권력 집단이 등장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낸 그야말로 악습적인 문제가 있는 그 법안을 막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유한국당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반대만 해놓고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되면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할까? 반대에 의한 반대 급부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대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는 빼더라도 만일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외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안을 내놓고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필요한 거. 예. 근데 잠시만요. 정의당 잠깐만요. 일단 민주당 얘기 듣고 정의당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검찰청 이런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중국에만 있다.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기구가 다른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씀이지 그렇지는 옥상옥으로 만든 기구는 없다는 거죠. 예, 검찰청 외에 또 검찰청은 없다는 거죠. 수평적 관할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공수처 설치는 스폰스 검사 이후로 대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바른미래당은 오늘 며칠 전에 권은희 의원께서 안을 내주셨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국회 내에서 조정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또 공수처라는 이것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 국회가 지금의 최근에 조국 정국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지 못한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미 또 그 미중 간의 그 무역에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또 뭐 아동학대 그 5살 아이가 계부에 의해서 살해된 폭행으로 죽는 이런 아동학대 문제 또 흉악범에 대한 처리 사회적 합의와 또 합의를 이끌어내고 논의를 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또 이렇게 대안도 없이 반대를 하시고 이 틀 안에 또 갇혀버린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좀 미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성건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안에 대한 안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왜 공수처가 거론이 됐는가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 전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어떤 재벌들의 있던 대형 비리 사건, 뭐 김학의 차관 사건, 뭐 장자연 사건 해결되지 못한 엄청난 많은 그 최근에는 또 뭡니까 청탁 입시가 아니죠 이제 그 취업 청탁까지 있었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그 의혹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뭐 무죄라든지 또는 굉장히 그 가볍게 처리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고위 공직자들과 또는 그 대규모 자본가들, 대기업들과 이렇게 많은 유착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수사하는 그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공수처가 놓은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걸 다른 나라하고 단순 비교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공수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수처를 만드는 것과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 것. 심지어 저희 당은 검사장도 그 직접 선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면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그 국민의 요구를 잘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수처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 피력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 안에 대해서는 좀 자유한국당만의 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여쭈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안을 못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 이런 거죠. 검찰의 권력에 비대하는 것은
검찰의 권력을 줄이면 됩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권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 줄이는 방식을 지금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일본식 모델로 해서 특수부 극소수로 하겠다. 직접 수사 안 하겠다. 그리고 수사 관행 개선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력이 비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안으로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이 다른 문제고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한국당의 입장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은 이미 30대 초반부터 쭉 검사로서 커왔기 때문에 어느 네. 정당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성숙된 사람들이 선발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특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로 정치 색깔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검찰청은 사실상 훨씬 더 위험한 검찰청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 직속 검찰청이면은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검찰청과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청의 권력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의 검찰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하려고 하면은 법무부 장관 밑에 2개의 검찰청 저는 그거라도 좋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 꼭 통과하고 싶으면은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공정한 방식은 네가 나나라 선택은 내가 아까입니다. 그 방식은 너무나 공정합니다. 공수처 법안 통과시키면 차기 대통령 임기부터 한 6개월 후에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면 아마 누구라도 반대 안 할 겁니다. 예, 제가- 당장이 아니라 좀 제가 잠시- 이후에 네,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에 있어서 검찰 개혁과 맞물리니까 검사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마치 이제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검사로만 모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약 그 정원 기준으로 7,000명 정도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2012년에 이재호 전 의원께서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입안을 하신 걸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또 며칠 전에 한교안 대표께서는 이 문제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각 위원장님의 말씀이나 저나 안은 저희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그러니 안을 내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음 국회에 넘기자. 이것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보여주신 민심에 대한 좀 역행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네 분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서요. 또 하나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얼마 전 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 사람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리면서 패스트 트랙에 지금 위반으로 걸려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은 왜 조사도 기소도 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굉장히 좀 그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위반 수사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점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성근 위원장님. 패스트트랙 그 위반 수사 부분은 네. 어제 며칠 전이죠. 예. 그 국정감사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 관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회부된 그 의원들을 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다. 그리고 예. 결과로서 수사 결과로서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주 고강도 수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검찰청에서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 동영상이라든지 규탄 집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을 소환하지를 못했어요. 왜 예. 소환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예. 회기 중에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체포를 시키려면 3분의 2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법 통과가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기국회가 아마 12월 달 되면 끝날 거니까 그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자료를 수집할 거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한국당도 황교안 당대표가 직접 한번 검찰에 직접 출두를 해서 예. 뭐 이렇게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의원들이 나중에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소명을 한다면 예. 검찰도 무리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해석을 예,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견 한번 들어보고 정의당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도 윤석열 총장의 그 국정감사 때 답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조국 장관의 어떤 수사와 패스트트랙이 왜 같은 결이냐, 다르다. 검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개인 비리와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사건을 동일 선상에다 놓고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조국 장관에 대한 사건은 특수부에서 하는 거고 패스트트랙 수사는 공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국회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을 통해 가지고 자체 해결해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체 해결 못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검찰로 가는 거죠. 경찰로. 이것이 검찰 권력이 비대하게 된 원인이고 지금까지 욕듣는 검찰이 욕듣는 겁니다. 국회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검찰 너그보고 하라면서 한쪽 세력에서 압박을 하는죠. 정말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 보인 태도 정말로 이중적입니다. 검찰 개혁하자 해놓고 검찰 권력 세다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국회 자율권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건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검사한테 너희들 왜 안 해? 저는 정말로 이런 식의 방식의 패스트트랙 수사 압박 정말 제2의 조국 사태 불러옵니다. 기본적으로 결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겁니다. 저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수사를 합니다. 예. 다만 그것이 특수부에 있는 개인 비리 사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강제 소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동일 선상에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하라는 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수사는 하겠지만은 조국 장관식으로 수사하라.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된다. 검찰이 뭉개지는 못하는 사건입니다. 예,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결이 다르다. 수사가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수사가 다르다라는 것이 맞는 건지, 부서가 다르면 수사는 가볍게 해도 되고 어떤 데는 무겁게 해야 되고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조국 장관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정도로 수사를 하고 검증을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아마 국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으면은 얼마만큼의 검사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압수수색을 얼마 몇 건이나 해야 될 건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건 사실은 자유한국당 정권이 있을 때 만들어졌단 말이죠. 과거에 국회가 여야 간의 의견 충돌이 있고 의견 충돌만이 아니라 굉장한 몸싸움과 그리고 국회 폭력 사태도 많았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거는 자유한국당 정권에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싸움 하지 말고 정말 다수가 동의하면은 예. 패스트트랙을 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자체를 위반했고 국회에 있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토론과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는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것의 성격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의 문제는 저는 훨씬 더 엄중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의견 듣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반론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거는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의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의원에게 정치를 하되 법을 지키면서 하라고 권한을 위임하셨지. 각종 국회법과 각종 형법 여러 가지 법률들을 위반하면서 정치를 하라고는 위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번에 조국 정국 그 광장에서 보여진 민심의 역량과 민도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그리고 뭐 대표께서 야당의 대표께서 출석하셔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이건 정말 좀 아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국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고 저희들 모두 이 부분은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될 것이니까 빨리 협조해서 예. 더 이상 끌고 가지 말자.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뭐 저희 당 의원들도 관계가 고소 고발이 되어 있죠. 다 조사를 그러니까, 받으셨죠? 예, 그런 조사를 면에서. 받으셨죠. 일단 예. 뭐 발언 기회를 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드립니다. 예. 그 참 저도 이래 로스쿨 교수하고 검사를 했지만은 정말 법을 딱 형식적으로 법률 만능주의식으로 두 분은 해석하시는데 패스트 트랙에 위반한 사실이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당도. 그런데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패스트 트랙에 모든 법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군사정권 시절 하에서도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의 없이 한 사례가 있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만든 이유는 민생 법안이라든지 시급한 법안들, 이런 법안들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아주 기본 취지고 법을 만든 취지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어야지 아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패스트 트랙을 태운 사건이 소위 말해서 룰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야당의 협의 없이 룰을 바꾸겠다. 어느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아주 형식적으로 야 이거는 패스트 트랙 위반이니까 처벌해야 돼.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법의 취지와 관련해서 한국당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소위 말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결이 다르고 판단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고 사건이 공안부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검찰에서 사건이 들어올 때 사건의 종류를 분류를 해가지고 결에 따라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죠. 개인적이고 고위공무원 같으면 특수부로 보내고 정치적인 사건 같으면 공안부로 보내고 특히 조폭이라든지 아주 강력범죄 같으면 강력부로 보내듯이 부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건이 들어오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은 사건이지만 그 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늘 사건의 결에 따라 가지고 여러 부서에 적합한 부서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조국 장관 수사하고 결이 다른 수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갔다는 거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수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뭐 민주당 의견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아니야, 아닙니다. 그 패스트트랙 말씀하시면서 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야당과 또 각 당과 협의 없이 그렇게 바로 태울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제 개편안은 굉장히 오래동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당이 처리해서 그에 대해서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정말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절차도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예, 뭐 이성근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은 좀 생각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긴 한데 방금 정선용 위원장이 한 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사상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때까지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리 작은 정당인 야당이라 하더라도 항상 여당이 협의를 해가면서 선거법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양보할 건 양보, 다른 걸 양보하더라도. 근데 이번 건의 경우는 진짜 특이해요. 그야말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선거법하고 연동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관련된 정당들은 죄송합니다만 정의당 같은 경우라든지 바른미래당 일부 그리고 민주평화당 같이 군소정당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입니다. 이거하고 같이 그냥 연결을 막 시키는 거잖아요. 사법개혁 법안하고.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른미래당의 원래 그 법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던 사람을 강제로 사보임을 시킵니다. 네. 반대를 했던 사람을.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의해 가지고 보임이 된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 예. 거예요. 그러면 절차적 하자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 보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예, 예. 절차적 문제가 있고 동시에 과거에 한국 정치 사상 예. 야당과 협의 없이 선거의 룰을 바꾼 적이 없다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 근데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분분하고 예.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것이냐 아니다. 그 전에 사보임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워낙 다툼이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딱 예, 하면 예. 선거법 개정은 당초에 5당이 합의한 사항이었고 5당이 합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 유보하고 그 진척을 안 시키는 결과 나타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바른미래당의 건은 그 당내의 문제이다라고 저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선거법 개정이 그만큼 또 절박하다라는 것의 한 표현이 아니었느냐 그 당내에서 그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할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근데 급하다고 해가지고 야당, 그것도 제1야당을 무시하고 그냥 통과시켰다. 그러면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만 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진영의 이익만 충실하는 겁니다. 나머지 예,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네.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신 말씀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회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지나는 모습은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 부산 민심을 어떻게 잡는지에 그 각 당의 의견을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주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녹여주시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위원장님. 21대 총선 준비를 뭐 어떻게 해가시는지, 지금은 또 현안을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정의당 입장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21대 총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국민적 요구인 어떤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지금 정치개혁, 정치개혁이 되어야 네. 이러한 사태들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처리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다가오는 총선 정당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의 어떤 미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21대 총선을 맞이해서 저희 시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금 총선 대비를 하는 선거기획단, 또 총선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시당에서도 예. 선거기획단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서 이런 정치개혁과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어떤 교육개혁, 그리고 우리가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16세 소녀가 전 세계에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민생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이를 5건 어떤 그린 뉴딜 정책을 우리가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반드시 지역에서도 우리가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근데 선거제 개편은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중간에. 선거제 개편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예. 지금 정의당은 바라보고 있을 테고요. 바른미래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총선 준비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경제 정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되었고, 일자리는 정부 예산으로 투입해서 어르신 일자리들만 임시 고용이 되는 형태가 되고, 40대, 50대와 같은 자녀를 키우고 또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 있는 가장들에게는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요 최근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IMF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 예상했다가 2.0%로 하향 조정을 했고, 내년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시정하는데 우리가 바른미래당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이고, 특히 자영업이 많은
부산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많은 부산의 경제 회복을 위해 가지고 그러한 정책 개발과 인적 자원 개발 이런 예. 쪽으로 총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 항상 준비는 경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유한국당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이성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다음 차기 총선은 좋으나 싫으나 문재인 정권의 집권 상기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고 나서 소위 말해서 경제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국방 무너지고 있고 외교 왕따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심판이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어떻게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차기 총선은 대한민국의 여러 점에서 명운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인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언제는 지금까지 왔던 정치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요구되는 시점이 왔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민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정 이야기했지만 결국 좌파 엘리트 좌파 진보 꼴통 이미지를 이번 조국 사태에 굉장히 크게 각인시켰다. 특히 586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좋으나 싫으나 민주당도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필요할 것이고 인적 쇄신이 필요할 것이고 저희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 정권을 잃으면서 여러 가지 저희 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당도 대대적인 개혁 이것만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개혁, 정치 개혁, 정당 개혁이 특히 중요하고 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집권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치 신인인 정 위원장님이 또 인적 쇄신을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의견 한번 들을까요? 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선거에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하고 또 누가 어떻게 차지하는 그런 단순한 선거가 총선이 아니고 우리 자유한국당 이성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이성근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실패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소득주도 경제 성장은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필요하고 그냥 또 단번에 성공하기가 좀 정책의 성격상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번에 소득주도 경제 정책으로 자산의 격차와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적극 수용하고 그리고 이 소득주도 경제 성장, 경제 패러다임, 경제 성장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반드시 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좀 달리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번 광장 전국에서 청년들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광장에서와는 달리 이번에 청년들의 정치에서의 무관심이 이렇게 좀 표현되었는데 청년들의 무관심은 이번 조국 정국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그 정치 전반에 대한 또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좌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미래 혹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좀 더 겸한 자세로 우리 경제 정책의 미세 조정, 그러니까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힘있게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예. 말씀과 함께 또 이번 전국에서 나타난 우리 그 여당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또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조마조마합니다. 예. 말씀을 끊어야 네. 되는데 이어주고, 끊어야 네. 되는데 이어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많겠죠. 총선이 1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 이렇게 토론 끝나면은 그렇게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식견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무 많이 싸우고 목소리 높이지 마시라. 그 말씀은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